자,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 납세 절차. 자,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중간에 원천징수하는 경우하고,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경우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원천징수. 원천징수의 개념 나오는데, 뭐 다 배우셨죠?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지급하는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떼다가 정부에 납부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작성해봤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명세서도 제출을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익년도,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근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에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그리고 퇴직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자, 원천징수에 대한 얘기고요. 넘어가 보시면 원천징수의 종류는 크게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면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러면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비교를 해놨네요.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종결되지 않고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조세 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납적 원천징수는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근로소득자는 매달 세금 떼서 납부했다가 연말정산할 때 이미 낸 것 중에 너무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는 거고, 그죠? 그러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정산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비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그냥 원천징수 세액 납부한 걸로 끝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을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 이외의 소득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천징수를 할 때 얼마를 떼야 되냐? 원천징수 세율이 나와요. 달리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4%를 원천징수해요. 예금의 이자라든지 뭐 배당이라든지. 근데 비실명의 경우에는 42%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하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를 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중에 인적 용역과 의료 보건 용역에 대해서는 3%, 공사료는 5% 떼는 거고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세율을 적용을 해서 원천징수합니다. 자, 연금소득의 경우에도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5%, 4%, 3%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20%요. 3억 초과 복권 당첨 소득은 30%를 뗀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몇 퍼센트를 떼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455페이지 가시면 원천징수 신고 납부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죠? 다음 달 10일까지 하시면 되는데
반기별 납부 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서 반기별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일이 1월부터 6월 것까지를 다음 달 10일, 7월 10일 날 신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 것까지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이렇게 반기별로 할 수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지급 시기 의제라는 게 있는데 위지급 아직 안 줬어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급을 안 했어도 이때까지는 지급한 걸로 보고 신고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밑에 보시면 다음 소득을 미지급 시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자 소득의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잉여금 처분에 대한 배당은 거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의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야 된다. 자, 그 예제가 나와 있는데 2월 28일 날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의 100만 원을 지급을 결의했대요. 5월 28일 결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미지급했어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해서 원천징수해서 6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았어도 지급한 걸로 보고 어떻게 해라? 원천징수해서 신고 납부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1월에서 12월분까지는 지급을 안 했어도 12월 31일 날까지 지급한 걸로 보고 12월 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한 걸로 보란 얘기예요. 지급을 안 했어도. 그 다음에 3번에 잉여금 처분 상여 및 잉여금 처분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결의일로부터 3개월.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결의일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았어도 지급한 걸로 보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실기로 확인을 해봤던 얘기예요. 보셨나요? 그래서 별달리 볼 건 없고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499페이지에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앞에서 연말정산을 입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연말정산이 뭐냐?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지난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고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그럼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되냐?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서 뭐 적게 징수했으면 더 징수하고 많이 징수했으면 환급 돌려주라는 거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2월분 급여 지급이니까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요. 중도 퇴사할 때는 제가 퇴직한 달에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연말정산 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때 지급을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자, 그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두 가지. 뭐 반기별 납부자 나오는데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제 문제로 연말정산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걸 실기로 다 한 번씩 다뤄봤어요. 그쵸? 그래서 넘어가세요.
503페이지에 3절에 보시면 소득세 신고 납부 절차가 나와요. 자,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느냐? 신고 절차 첫 번째 중간 예납이 있는 경우에는 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1월에서 6월에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절차를 중간 예납이라고 하는데 예정 고지가 될 거예요.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언제까지 납부하면 돼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현황 신고는 면세 사업자만 하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총수익 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얼마 정도가 총수익 금액이 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죠. 안 하다 보니까 총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정리해서 신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업장 현황 신고고 누구만 한다고요? 면세 사업자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간 예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중간 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 예납에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 예납 의무가 없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하고 사업소득 중에 수시 부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중간 예납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인 등 이 사람들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예요.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5월 달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중간 예납도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납세 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에서 납부하고 있으니까 중간 예납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징수는 고지 납부가 원칙이더라. 그런데 30만 원 미만인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죠? 부가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소액 부징수라고 했고요. 자, 아까 말한 거네요. 신고 납부는 11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임의적 신고 대상자가 있대요. 이거 부가세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사업부진으로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중간 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서 중간 예납을 하라고 날라오기 전에 난 이번에 너무 사업이 안 돼서 이걸 그 금액 전년도 기준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 낼게라고 임의적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강제적 신고 대상자는 중간 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중간 예납 기간 중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 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사업장 현황 신고 아까 면세 사업자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출 의무자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익년도 2월 말까지. 근데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래요.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 그러니까 분기가 마지막 달은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05페이지에 휴업,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요. 이때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상용 근로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대요. 자, 제출 내용은 소득자의 인적사항이랑 지급액 등을 제출을 하면 되고,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반기면 6월 말, 12월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일이니까 7월 30일, 1일, 그 다음에 1월 31일. 이때까지 제출을 해줘야 된다. 6번의 확정신고와 납부. 그래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밑에 이러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해야 돼요.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확정신고 5월 달에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확정신고 의무 제외자, 그래서 1번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요, 2월 달에 연말정산하면 5월 달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퇴직하는 때에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더 할 게 없겠죠. 그래서 얘도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대상 연금소득만 있는 자도 확정신고 안 해도 된대요. 왜? 연말정산을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도 확정신고 안 해도 된대요. 연말정산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위에 1, 2 또는 2, 3 또는 2, 4의 소득만 있는 자는 안 해도 된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근로소득만 있고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만 있는 자하고 연말정산 대상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만 있는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5월 달에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 6번에 보시면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 달에 확정신고 안 해도 되죠. 다 분리과세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7에 1 내지 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5번이죠. 5번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사람은 분리과세 하니까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진납부 및 분납이라고 하는데, 뭐 자진납부는 별 의미가 없는데, 자,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다음의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는 분납제도가 없었지만 소득세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더라. 두 번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6번의 소액 부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할 때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하겠대요.
1,000원 미만. 근데 이자 소득은 제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장에 찍힐 때 몇백 원, 몇십 원도 찍히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납세조합에서 징수하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도 징수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중간 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징수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소득세법상 주요 가산세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시험에 거의 등장한 적이 없어요. 이건 부가세에서는 가산세가 시험에 꼭 나오지만 소득세는 등장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한 번씩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507페이지 연습문제 1번. 다음 소득 중에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원천징수 세율을 암기하셔야 되겠네요. 자, 가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요. 나의 비실명 이자 소득은 42%요. 봉사료 수익 금액은 5%요. 3억 원 이하의 복권 당첨 소득은 20%요. 자,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아요? 비실명 이자 소득이 42%였으니까 나.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그 다음에 라의 3억 원 이하 복권 당첨 소득 20%. 봉사료 수익금액 5%.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거. 아까 우리 506페이지에서 소액 부징수 봤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징수하겠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 부징수하겠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얘는 징수하죠. 이자소득만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고요. 4번 중간 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 부징수다 이랬었죠. 그래서 2번에는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안 하죠. 그래서 특정 사업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용역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어떻게 원천징수한다고 그랬죠? 자,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한다고 그랬고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5%, 4%, 3% 차등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면세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3%를 원천징수하고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에는 2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 자, 1번 기타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00만 원까지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분리과세 해버리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퇴직소득이 5천만 원이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3번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두 군데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 연말정산 시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말한 그거예요. 회사에서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회사에서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득자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4번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만 있으면 분리과세 하고 나면 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다음 5번 대학 교수인 김태환 씨가 일시적으로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다. 김태환 씨가 공무원 교육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연료 120만 원 원천 징수하기 전에 금액이래요. 이런 경우에 김태환 씨의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과 원천 징수세, 지방세, 소득세 포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김태환 씨는 당해년도 이 건 외에 강연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기타 소득이고, 자, 원천 징수를 얼마를 해야 되냐? 120만 원. 일시적인 강연, 인적 용역이니까 60%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해 줄 거예요. 그러면 120만 원에 대해서 필요 경비로 60%, 그러면 72만 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니까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가 돼요? 48만 원이네요. 그러면 48만 원에 대해서 세율은 20%인데 지방소득세 포함이니까 22%를 떼시면 돼요. 그러면 10만 5,600원을 원천 징수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에는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6번. 다음은 모두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다. 이들 중에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그러면 사업장 현황 신고는 누구만 하라고 그랬어요? 면세 사업자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소학과 병원은 면세 사업장이니까 해야 되고,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입시 학원도 면세 사업자니까 해야 되고, 3번 신문 발행과 광고업을 같이 운영하는 신문사, 얘는 겸용 사업자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얘네 전부 다 면세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버스 회사도 면세 사업자니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3번이란 얘기죠. 다음 7번. 다음 사례에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이 가장 큰 경우는, 자, 1번 이만복 씨가 로또 복권에 당첨돼 100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그럼 얘는 원천징수 얼마 해야 되나요? 자, 일단 100만 원에서요. 필요경비 빼줘야 돼요. 얼마? 1,000원이죠? 복권 구입비 1,000원. 이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3억 원 이하니까. 그러면 19만 9,800원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다음 2번 세무사업을 하는 이세무 씨가 일시적인 강의를 하고 받은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60% 필요경비 인정해 주니까 60만 원을 필요경비로 빼고 이거에 20%니까 8만 원이 되겠네요. 3번 호텔 종업원이 봉사료로 받은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있대요. 1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5%를 봉사료는 떼면 돼요. 그러면 5만 원이겠네요. 다음 이금융 씨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로 받은 100만 원. 100만 원에 대해서는 14%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을 하죠. 그러면 14만 원. 자, 그러면 원천징수 세액이 가장 큰 경우는 복권이네요. 복권 1번. 다음 8번. 다음 중 거주자 중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자는 누구인가? 단 제시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대요. 자, 1번 복권에 당첨되어 세금을 공제하고 10억 원을 수령한 이재민 씨는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하니까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네요. 자,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기간 중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정산을 했겠죠. 근로소득이 있었겠고 올해.
거기에 음식점을 개업해서 소득이 발생한 오유미 씨면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 중인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서영춘 씨,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 해당하니까 확정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 소득이 발생한 송태승 씨도 확정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자, 1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 표준의 합산 대상이 아닌 것은 자, 1번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으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합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이번에 연간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되는 거죠.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경우니까 종합소득 신고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고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무조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9번에는 1번이요. 다음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각각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이 가장 적은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라고 했고요. 25%라고 했고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 사업소득은 3%입니다. 다음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은 20%고요. 그 다음에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선 42%라고 했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 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중간 예납 대상자는 사업소득이나 당해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는 중간 예납 의무가 없다. 맞죠? 2번 중간 예납에 대한 고지를 받은 자는 11월 말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맞죠? 3번 중간예납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징수할 세액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4번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해요? 아니죠. 고지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놓고 전년도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서 납부할 수 있다? 바뀐 거죠. 고지 납부가 원칙인데 전년도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 예납세액 및 분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신규 사업자, 보험 모집인과 방문 판매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 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맞아요. 다음 2번 고지서에 의해 발급할 중간 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아까 소액 부징수 얼마라고 그랬죠? 3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의 이하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맞죠? 좀 전에 설명했던 거고. 다음 4번 분납에 관한 규정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퇴직소득도 분납이 가능해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맞죠? 다음 2번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해당 반기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1월에서 6월 거를 7월 10일까지, 7월에서 12월 거를 1월 10일까지 원천 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 상여,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세액은 반기별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4번 과세 미달 또는 비과세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자, 1번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 안 해도 되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안 해도 되죠. 자, 아까 1과 2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3번 근로소득과 보통예금 이자 150만 원의 경우 14% 원천징수세율 적용 대상이 있는 경우. 자,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분리과세가 될 거고. 그죠?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니까. 그럼 분리과세 해버리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되고요. 4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해야 되겠죠? 4번이 틀렸네요. 해야 되는 경우요. 4번.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한다. 맞죠? 고지 납부가 원칙이라고 했어요. 다음 2번 소득세법상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 예납과 확정 신고 시 모두 적용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분할 납부에 관련된 거. 다음 3번 모든 사업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재무상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무신고로 본다? 그게 사업자 중에는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을 수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할 때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제출 안 해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모든 사업자는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러면 맞을 수 있겠죠? 복식부기 의무자는 자, 첨부 서류를 안 내면 무신고로 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다음 4번 원천징수세액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1,000원 미만인 경우와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소액 부징수라고 했죠? 그래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음 1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인데 이자소득만 2월 말입니다. 다음 연도 2월 말. 다음 1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아까 지급의제라는 거 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원천징수 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맞습니다. 3번, 원천징수 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근로소득을 언제요?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연도 1월 말이 아니라 1월부터 11월 것까지는 12월 31일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 4번,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앞에서 지급 의제 시기에 대한 얘기였어요. 다음 1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자, 프리랜서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50만 원의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3% 원천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일용 근로자가 지급받은 20만 원의 1급여는 6%로 원천징수하죠.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100만 원의 보통예금 이자 소득은 14% 원천징수하고요. 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의 뇌물로서 국세청에 적발된 경우 기타 소득 일어났는데 뇌물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관식 문제는요, 여러분이 실기로 해봤던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